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33살의 정치 신인 조란 맘다니가 미국 뉴욕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맘다니는 뉴욕 주지사를 3차례나 지낸 정치 거물이죠. 앤드류 쿠오모를 제치고 민주당의 뉴욕시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변을 일으킨 인물인데요. 다음 주로 다가온 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맘다니는 다른 후보들을 큰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 최저임금 인상, 부자 증세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른바 맘다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고요. 일각에선 그의 급진적인 성향에 대해서 우려도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미국 정치에 조란 맘다니라는 인물이 던지는 메시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일본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일본에서 사상 최초로 여성 총리가 탄생하면서 유리천장을 깼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남성 중심 세습 정치가 주류인 일본 정계에서 여성 정치인의 비중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중 고위급 회담 결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허가제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중국 100% 추가 관세도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거리 제한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알려진 핵 추진 순항 미사일 브레베스트니크의 핵심 실험이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나토와 미국을 향한 전력 과시이자 억지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좌파 성향의 캐서린 코널리 무소속 후보가 아일랜드 대통령 선거에 과반 득표를 기록하며 당선됐습니다. 유럽의 재무장 정책을 비판해온 인물로 미알 마틴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정부와 마찰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이 BBC 인터뷰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대선 재도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한 지 1년 만으로 민주당 내 차기 후보 구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왕실 보석을 훔친 4인조 중 2명이 범행 엿새 만에 체포됐습니다. 파리 검찰청은 용의자들이 조직적 지시를 받고 움직였을 가능성을 보고 공범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트럼프의 러브콜. 네, 굉장히 달콤하게 러브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방한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에 나선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무장지대 회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핵 이슈를 좀 정면으로 노골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전용기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사실상 핵 무장국에 해당한다면서 그들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언급은 핵 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면서 미국과의 협상 복귀 조건을 내건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메시지에 간접적으로 좀 호응한 발언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DMZ 회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가 연락한다면
나는 만날 의사가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지난번 DMZ 회담도 인터넷 공개 후에 성사가 됐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이때가 2019년이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모두 양보가 필요하다면서 무역 담판의 부담감도 드러냈습니다. 특히 히토류 통제 문제와 관련돼서 미국이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한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좋은 회담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여기에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까지 더해서 이 스콧 벤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허가제를 1년간 유예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벤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100% 추가 관세도 철회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의 이런 협상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그렇죠. 북한으로 보내는 러브콜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의도적으로 흔들어서 판을 키워서 이 미중 담판 부담을 덮을 메가 이슈를 만들려는 계산된 행보다. 그리고 한국이 공급망 핵심 카드로 부상한 만큼 방한 기간, 실제 북핵 변수와 미중 담판이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서 네. 이번 주 좀 메가 이슈들이 몰려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대만 광복절 논쟁. 네,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10월 25일을 대만 광복일로 공식 지정하고 국가 행사로 기념하면서 양안의 역사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네. 베이징에서 열린 기념식에 왕후닝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포함한 최고위급 지도부가 총 출동했는데요. 왕후닝 주석은 대만 통일은 역사적 사명이다. 라며 외세의 개입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은 1945년 일본 항복 이후에 대만 통치권이 중국 측으로 반환된 대만 광복절을 중국의 대만 통일 정당성을 증명하는 역사적 근거로 재포장하고 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는 대만 광복은 중국 주권 회복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네. 네, 이제 참 재밌는 게 동일한 날을 맞은 대만에서는 정반대 메시지를 그렇겠죠. 했습니다. 예, 인정할 수 없겠죠. 대만으로서는. 맞습니다. 네. 예,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광복절 언급 없이 군사 대비태세 강화를 강조했고요. 대륙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대만 광복절은 중국과 무관하고 일본 식민지 해방은 중국 공산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대만 정부는 중국이 주최하는 기념 행사에 공무원 참석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이 기념일 자체보다는 거기에 담긴 정치적 문법 해석에 있겠죠. 그렇죠. 중국은 국가가 공식 기억하는 역사로 대만 통일 프레임을 굳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대만은 이를 역사 빼앗기로 인식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를 장악한 야당연합이 올해부터 대만에서도 이날을 공휴일로 복원하면서 중국과 대만이 동일한 날짜를 서로 다른 서사로 기념하는 좀 신기한 현상이 네. 현실화됐습니다. 대만 해협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군사 긴장 그리고 오는 30일 부산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라는 이 지점에서 대만 광복절은 단순히 기념 행사가 아니라 새로운 양안 역사적인 전선이 될 것이란 해석이 우세합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뼈아픈 뒤끝.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또. 네. 많이 나와요. 네,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 키워드 진행하다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의 기사가 관련 기사가 거의 거의 한 한 7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새로운 걸 열심히 찾으려고 했는데 네. 역시나 이제 핫 이슈는 다 장식을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웃 국가인데 맞습니다. 예, 자꾸 좀 일들이 계속 불편한 네.
네.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에 대한 협상 테이블을 걷어찬 데 이어서 추가 보복 관세까지 공개 아이고. 예고했습니다. 네. 발단을 살펴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방영한 정치 광고 때문이었는데요. 네. 이 광고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해서 관세는 무역 전쟁을 부르고 결국 일자리를 파괴한다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담았고요. 트럼프의 이 통상 정책을 우회적으로 좀 비판했습니다. 네. 온타리오주가 보수 진영의 영웅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사랑하고 벤치마킹하는 레이건의 입을 빌려서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비판한 게 트럼프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광고를 보고 사기다라고 규정하면서 네. 즉각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화가 났나 봐요. 적대 행위와 왜곡에 대한 대응으로 캐나다에 부과 중인 관세에 관세 얘기가 또 나오겠죠. 10%를 추가로 인상하겠다 네. 발표했고요. 현재 캐나다는 대미 수출의 75%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충격이 현실로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거의 뭐 한 나라라고 볼 정도로 정말 긴밀한 관계거든요. 캐나다, 맞습니다. 미국은. 예.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서 네. 더 주목되는 이유는 바로 이번 주 이 시점 타이밍 그렇죠. 때문이겠죠.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북핵 변수, 또 셧다운 혹폭풍 등 대외 이슈가 이렇게 켜켜이 쌓인 상황에서 라인박 메시지 하나로 즉시 정책 대응에 들어가는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이른바 즉답형 통상 보복 리스크가 다시 한번 확인됐고요. 내 심기를 거스르면 이제 바로 관세 보복 들어가겠다라는 뜻이겠죠. 온타리오 주 측은 광고 송출 중단하겠다라고 물러섰지만 이미 트럼프의 관세 보복 카드는 꺼내든 뒤라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우리는 미국의 무역 정책을 통제할 수 없다라면서 신중 대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네. 하지만 내부 일각에선 이번 사안이 북미 전면 통상 갈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 전쟁을 이유로 경제 정책을 전환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네, 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국면이 어디까지 번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극우 휩쓰는 유럽 극좌 대통령의 탄생. 네, 유럽 전역이 극우 바람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렇죠. 아일랜드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서 오. 주목받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25일 치러진 대선에서 좌파 성향 무소속 캐서린 코널리 후보가 무려 63% 넘는 득표로 압승을 했습니다. 네. 제10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상대 후보를 무려 2배 이상 앞선 결과라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네. 아일랜드는 내각제 국가로 대통령 권한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GDP는 풍부한데 삶은 고통스럽다라는 민심이 폭발한 사건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일랜드는 1인당 GDP가 세계 3위 수준으로 높은데요. 그렇지만 집값 폭등, 전기료 급등, 공공병원 대기 문제 등으로 체감 경제가 악화됐고요. 그 분노가 그대로 선거 결과로 표출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코널리 당선인은 수락 연설에서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의 정치 노선이 외교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코널리는 그간 EU의 재무장 정책을 전쟁을 부르는 선택이다라고 비판했고요. 독일의 군비 확충을 나치 시대 재현에 비유하는 등 아주 격한 표현을 서슴지 않아서 주목을 또 받았습니다. 네. 아일랜드는 EU 회원국이지만 나토에는 가입하지 않은 군사적 중립 국가라서 이런 환경에서 좌파 성향 대통령의 외교 메시지가 내각과 혹시나 충돌하거나 예. 동맹국과 긴장을 부를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현실적인 평가도 함께 병존합니다만 이 당선 자체를 두고는 굉장히 핫 이슈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지금 극우 바람이 불고 있다. 맞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네. 근데 경제 위기가 곧 극우의 확산이라는 전형적인 흐름을 밟아왔다가 네. 아일랜드에서는 경제 불만이 좌파 권력이라는 이례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메시지를 넘어서 정치 구조를 바꾸는 흐름으로 될지 네. 이첫 시험대에 오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일랜드가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사라지는 고립 원주민 부족. 네. 이 문명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접촉하지 않은 부족이 전 세계 최소 196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몇 개 안 되죠. 예. 국제인권단체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보고서를 BBC가 공개한 건데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들 부족의 절반은 향후 10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외부 위협은 개발일 텐데요. 석유 채굴, 불법 벌목, 광산 진출 등으로 외부인이 부족 영역으로 진입을 하면서 감염병과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례로 페루의 나하우족은 1980년대 첫 접촉 이후에 몇 년 만에 인구 절반이 감염병으로 사망했고요. 무르하누아족도 비슷한 비극을 겪은 바 있습니다. 네. 일부 국가는 부족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접촉 자체를 불법화했습니다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불법 개발 노동자, 선교사, SNS 촬영을 노린 외부인의 무단 침입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부족민이 외부인을 죽이는 사건도 실제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2022년 페루에서 원주민 부족이 벌목 인력을 공격해서 실제로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주민 인권단체 페드는 이들은 감염 질병에 대한 면역이 없어서 그렇죠. 단 한 네. 번의 악수로도 부족 전체가 죽음을 당할 수 있다. 문화적 간섭 역시 공동체 파괴를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보호 조치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현존 부족의 절반 이상이 인류사에서 사라질 것이다라고 결론 지었고요. 네. 완전한 단절을 지켜내는 것이 오히려 존중이라는 역설적인 메시지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어떤 사회였는데 외부인이 들어온다는 건 새로운 바이러스가 맞습니다.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려움이 있었군요. 네. 예. 다음 키워드 고대 눈과 공기가 응축된 맛은 어떤 걸까요? 아우 궁금하네요. 고대 눈과 공기가 네. 응축됐다. 이 설명만 들으면 어떤 음식일지 아 음식 얘기예요. 네, 어떤 맛을 표현한 건가 어떤 그래요? 맛일까요? 눈과 공기, 물? 물일까요? 오, 네. 눈이 맞습니다. 녹으면 물이 되니까. 아, 네. 역시 똑똑하시네요. 저는 이 설명만 처음 들었을 네. 때 이게 대체 무슨 맛일까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물의 맛을 표현하는 거라고 합니다. 오. 네. 캐나다 뉴펀들레산의 이제 버그워터라는 이 물은 네. 15,000년 된 빙하에서 나오는 물로 고대의 눈과 공기가 응축된 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내걸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미국에서 비싼 와인 대신에 이렇게 고급 생수를 추천하는 정말 고급인가 보죠. 어떤 물이냐라고 했을 때 네. 이런 설명이 있는 이런 고급 생수를 추천하는 신종 직업인 워터 소믈리에가 파인다이닝 업계 중심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워터 소믈리에. 네, 새로운 직업일 텐데요. 그러게요. 네, 미국의 LA 이제 미슐랭 레스토랑 그웬에서는 워터 소믈리에가 음식별 미네랄 함량 그리고 바디감, 탄산감 등을 고려해서 생수를 매칭시키고요. 네. 이 서비스만으로 연간 매출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300만 원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파인 워터는 병당 7에서 100달러에 달하고요. 정말 고급 물이 맞습니다. 많긴 하네요. 한 병에 100달러. 맞습니다. 그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다는 그렇게까지. 게 네, 빙하수나 지하 안반수 등 원산지와 또 성분 스토리가 결합된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네. 예컨대 앞서 언급한 이 캐나다산 버그워터는 네. 15,000년 전 빙하에서 유래한 물이란 설명과 함께 예. 무려 95달러에 판매가 실제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런 논 알콜 럭셔리 트렌드 속에서 고급 생수는 와인이나 칵테일의 대체제로 선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AI 없이도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의 경험에 기반한 프리미엄 영역이다라고 하면서 워터 소믈리에 수요 확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맞춰서 전문 양성 기관도 탄생하고 있고요. 그중에 미국의 파인워터 아카데미 설립자의 말에 따르면 네. 보드카가 다 같은 맛이 아니듯이 물도 그렇다라면서 그렇군요. 사실 물 맛이 조금씩 다르긴 맞아요. 할 건데 저희도 이제 브랜드 생수를 많이 사 먹곤 하는데 좀 기분 탓일까? 조금, 예. 요건 또 산뜻하고 요건 또 묵직하고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이 미네랄 조성에 따라서 네. 음식 맛이 달라진다. 또 레스토랑의 다음 수익 성장은 물에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물은 기본이라는 공식도 재작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 시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저 그 것도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세대 얘기군요. 아닙니다. 저 어릴 때 얘기였는데. 저는 네. 안 그래도 저도 그게 생각났고 물을 돈 주고 사 먹어. 근데 진짜 그렇게 됐고. 맞습니다.
또 이게 파인 워터라는 게 가능한 얘기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은 물을 사 먹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네. 그걸 넘어서 최근 이제 젊은 MZ 사이에서는 이제 알코올을 즐기는 것보다 좀 더 건강하고 그렇죠. 네, 건강에 또 대체제로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노알콜 럭셔리 트렌드 속에서 이 예. 물까지 추천해주는 네. 워터 소믈리에라는 새로운 신종 직업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트렌드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지 않으리란 법은 그러게요. 없다고 네, 생각이 네. 들어서 재미있어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어?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네.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외모도 능력. 네. 아, 예. 좀 마음이 아픈데. 외모도 능력이군요. 네, 미국 빅테크 업계 중장년층 남성 사이에서 성형수술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네. 워낙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빅테크 업계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인물로 비춰지지 않으려는 남성들이 안면 거상, 목 거상, 네. 눈꺼풀 수술 등 젊은 외모를 장착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자꾸 처지니까 이제 맞습니다. 올리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IT 대기업 밀집 지역인 샌프란시스코의 성형외과 네. 의사는 안면 거상 수술을 상담하는 남성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무려 25%나 오. 늘었다고 전했다고 하고요. 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접촉한 성형외과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30대 남성들은 대개 보톡스나 필러 네. 그리고 40대부터는 이 절개 부위를 줄여서 회복도 빠른 미니 안면 거상 등 수술적 처치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라고 예, 하면서 이제 보톡스 필러로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부터.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코로나19 이후에 생긴 트렌드란 참. 점에서 네. 원격 근무 덕분에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이런 수술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 예, 원격 예. 회의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예. 카메라로 자기 얼굴을 계속 확인하다 보니 얼굴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가만히 보니까 자꾸 눈도 처진 것 같고 얼굴도 처지는 것 같고 하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 업계 종사자들이 비교적 높은 소득 수준도 성형수술 수요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네. 와 정말 뭐 안면 거상이나 목 거상 수술에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 우와. 정도의 돈을 들이고 있고 네. 미니 안면 거상도 최소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서비스 업계나 좀 더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위주로 남성분들이 이런 시술이나 수술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게 또 하나의 트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비싸면 외모도 능력은 맞는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캔사스의 Dust in the Wind 함께 듣겠습니다. I close my eyes only for a moment, and the moment's gone. All my dreams pass before my eyes, a curiosity, just in the wind. All they are is dust in the wind. Same old song. It's just a drop of water in an endless sea. All we do crumbles to the ground, though we refuse to see. Just in the wind. All we are is dus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아세안 연간 교역액 3천억 불 달성이라는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 아세안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모든 주요 세부 사항에서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장중 4천선을 돌파했습니다.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향해 정쟁을 멈추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예고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시한이라며 진짜 성과를 가져오라고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2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차 3+3+3 개정안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일본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정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네, 일본에서 최초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유리천장이 깨졌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일본에서 그 여성 정치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우선 일본에서 여성 총리가 탄생을 한 것은 1885년에 일본의 내각제가 실시가 되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초대 총리가 된 이후에 정말 처음입니다. 네.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서 식민지 정책을 했었고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이 된 인물인데요. 여하튼 그러고 보면 100년 이상 단 한 번도 여성 총리가 탄생을 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네. 일단 의원들을 살펴보면 중의원의 여성 의원이 15.7%, 참의원의 25.4%가 있고 전체를 살펴보면 19%로 705명의 의원 중에서 134명이 여성 의원입니다. 여성 참정권이 도입이 된 것이 1946년이었는데 그때 총선했을 때는 여성 의원이 39명으로 전체 8.4%였고요. 90년대 이후에 점점 여성 의원이 늘었지만 아직까지 30%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목표가 2020년대에 30%를 달성을 하는 것이었고 네. 2025년이 되면 35%를 달성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을 내고 법안을 만드는 중요한 여성이 사실 참의원 여성 의원보다 10%나 적은데요. 네. 와세다 대학 연구소의 발표를 보면 법안을 직접 세우고 만드는 중의원의 역할이 일본에서는 더 크게 느껴지고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는 참의원의 권한이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네. 참의원으로는 여성을 뽑는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성 총리이기 때문에 여성 장관 많이 발탁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여성 장관이 2명이네요. 네, 18명 중 장관 중에서 2명이 여성이었고요. 일단 네. 자민당의 사선 의원인 가타야마 사츠키 의원 재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재무상이 된 것도 처음입니다. 네. 마인지 신문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여성이 재무상이 된 것을 긍정평가한다가 50%였습니다. 가타야마 의원은 도쿄대 법학부를 나왔고 당시 여성 잡지 모델로 활약을 했고 정말 늘 여성 최초다라는 타이틀을 받아온 인물인데 그렇군요. 2004년에 재무성에서 첫 여성 주계관 과장급이
된 것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네. 2018년에 지방 창생 담당상으로 임명이 됐고요. 또 이번에 오노다 기미 의원이 경제 안보 담당상과 외국인 정책 담당상을 겸임하게 됐습니다. 네. 내각 지지율은 꽤 높은 편이네요. 네, 일단 니혼 TV가 가장 높게 나와서 지금 71%인데요. 네. 하지만 우리는 다카이치 총리나 가타야마 재무상, 오노다 경제안보 담당상이 여성이긴 하지만 매우 우익적인 인사라는 점에도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가 되기 전에 8.15의 야스쿠니에 참배를 했고 사실상 오노다 경제안보 담당상도 올해 8.15의 야스쿠니 참배를 했습니다. 네. 가타야마 재무상은 2011년에 이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가 됐을 때 철거를 요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경 보수들로 이뤄지긴 했지만 일단 내각 지지율은 이번에 71%를 달성했고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새로운 내각이다라는 것을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템플대 일본 캠퍼스의 제프 킹선 교수는 미국의 MBC 뉴스에 나와서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을 한 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다. 하지만 여성의 권익 신장의 실적을 보면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일단 부부 별성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결혼을 해도 남녀가 성이 바뀌지 않지만 그렇죠. 일본에서는 결혼을 하면 남자나 여자의 성을 하나로 통일을 해야 하는데 90%가 남성의 성을 고르고 있습니다. 자유지만 다 남성을 고르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되면 여성은 이제 이름 자체가 완전히 아유, 바뀌기 때문에 네. 은행 가서 신청 다시 하셔서 카드도 바꿔야 되고 회사에도 이름을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학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깝게 이름이 바뀌면 자신이 과거에 쓴 논문을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이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검색을 할 검색도 수가 안 없게 되고. 되어서 그렇게 되면 실적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괄호를 치고 과거의 이름을 넣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데요. MBC 뉴스는 비판론자들 중에는 다카이치 총리 당선이 여성 전체 승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공명당과 열림여당을 마무리하면서 오사카의 우익 보수당인 일본 유신 모임과 열림여당을 맺었고 그러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구치안유지법을 등장시켜서 스파이 방지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우익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본에서 유명한 여성 정치인, 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3인당의 당수인 후쿠시마 미즈오 당수가 있습니다. 네. 도쿄대학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고요. 98년에 처음으로 참의원에 당선이 됐고 지금은 3인당 당수입니다. 3인당은 그 무라야마 다마의 무라야마 전 총리가 있었던 당이고요. 2003년부터 3인당에서는 여성이 당수를 맡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고 도이 다카코 의원이 당수였고요. 후쿠시마 당수는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에 등장하는 단어가 강하다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왔는데 무조건 강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내각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대만과 일본의 혼혈인 렌호 의원이 있는데요. 입헌민주당 소속이고 아오야마 대학교 당시에 모델로 데뷔를 했다가 앵커로 활약을 했습니다. 렌호 의원은 이 지금의 총리가 이제 유리천장을 깬 총리이긴 하지만 자민당의 정치 자금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꼭 해결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여당 자민당에는 이번에는 강요가 되지 않았지만 노다 세이고라는 굉장히 유력한 여성 정치가가 있습니다. 네, 네. 1987년에 26살의 나이로 당시 최연소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11선 의원으로 정말 자민당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고 얼굴도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일본 여성분들 뭐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일본의 여성이 정리의 마보이라고 불리는 곤도마리의 그렇죠. 곤마리를 네 일본에서 정말 첫 번째로 여성 기업가면 곤마리를 첫 번째로 이게 꼽고 있는데요. 네. 5살 때부터 주부 잡지 애독자로 중학교 때 정리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정말 대단한 게 대학생 때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만의 정리법을 만들어서 책도 내고 지금은 해외에서 방송까지 하고 있고요. 네. 또 일본에서 거의 잡지에 매달 나오는 신마이라는 제일동포 3세 모델이 있었습니다. 네. 도쿄대를 졸업하고 골드만삭스를 거쳐서 일본 잡지 모델을 하면서 겐다라라는 게임센터 운영 회사 사장을 하다가 얼마 전 퇴임을 하고 지금은 임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2017년에
최근에 핵무기 근절 국제 캠페인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로 세츠코라는 여성도 있습니다. 네.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로 일본인 여성으로서는 처음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로 세츠코 씨는 노벨상 연설에서 우리는 희생자인 것을 감수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조금씩 오염되는 일에 대해서 손가락만 빨고 있지 않고 핵무기 근절을 위해서 외치고 활동을 해왔다. 또 핵무기라는 공포 속에서 자신은 무너진 건물 아래에 있으면서 포기하지 말고 살아남자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앞으로도 핵무기 근절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말해서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한 김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김민정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미국 민주당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며 급부상하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 뉴욕의 차기 시장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조란 맘디니라는 인물인데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뉴욕시장 선거에서 맘다니가 당선될 경우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맘다니 열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1월 4일에 뉴욕시장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 선거가? 올해 미국 선거에서 아마 정치적 또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뉴욕시장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있고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다음해 11월에 항상 선출이 돼서 그 이듬해에 취임을 합니다. 네. 내년에 미국에서 있을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선거는 당연히 중간 선거겠죠. 그렇죠. 이 뉴욕시장 선거의 결과가 어떤 표심을 좀 보여주는 중요한 변수, 어떤 가늠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 결과가 내년의 중간선거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당초 이번 뉴욕시장 선거는 별 이변이 없는 그냥 좀 평이한 정치 행사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뉴욕이 워낙 전통적으로 좀 민주당 강세이고 그렇죠. 현대시장도 민주당 소속이고 또 이 시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인물 중에 민주당의 이제 경선에 나선 인물 중에 하나가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였는데 워낙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으로 항상 거론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쿠오모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갑자기 6월 달에 지난 6월에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이 30대 정치 신인 조란 맘다니가 이 쿠오모를 꺾는 대이변을 일으킨 겁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뭐 자신이 시장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던 사람들은 다 맘다니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당시 지지율이 거의 0%였어요. 그럼 진짜 대단한 건데요. 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시간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이 쿠오모를 꺾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대이변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가 쇼크를 받았다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네, 맘단이 알아보기 전에 그 각 당 후보의 지지율 어떤지 좀 알아볼까요? 25일부터 사실 사전 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첫날부터 뭐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줄을 서서 투표에 참여할 정도로 아주 열기가 많았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민주당 후보는 이제 맘단이고요. 맘다니. 공화당은 커티스 슬리워라는 사람이고 네. 이 앤드류 쿠오모가 맘다니에게 경선에서 졌다 이랬는데 네. 결국에는 그게 사실상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강 구도로 지금 치러지고 있죠. 네. 이 슬리워라는 사람 공화당. 이제 예비 선거에서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서 이제 후보가 된 슬리워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는 참 익숙하지 않은데 뉴욕 시민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래요. 1970년대부터 네. 시민 자율 방범 조직을 만들어서 가디언 엔젤스라고 하는 방범 조직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하고 있고 또 보수 성향의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맘다니가 거의 뭐 더블 스코어로 좀 앞서가고 있어요. 흑수뉴스 굉장히 보수 성향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19일에 발표한 여론조사가 맘다니가 과반을 넘는 52%의 지지율입니다. 쿠오모가 그 뒤를 잇고
있고 슬리워가 가장 이제 적은 지지율을 얻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22일과 23일 사이에 이제 진행이 됐던 네. 빅토리 인사이트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역시 맘다니가 47%, 쿠오모가 29%, 슬리워가 16% 이렇게 나타나고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나네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런 추세예요. 그러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맘다니 맘다니가 당선이 조금,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0대 중반의 정치 신인이 그야말로 돌풍을 네. 일으키고 있는데 자 맘다니 조란 맘다니 어떤 인물입니까? 이 이름 자체만 봐도 좀 심상치가 않죠.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나 뭐 유럽계는 당연히 아닌 아니고, 걸로 네. 이제 느껴지는데 1991년생 34살입니다. 정말 젊죠. 그리고 우간다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모두 인도계예요. 예. 그러니까는 인도계 미국인이라고 봐야겠죠. 네. 부모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아 그래요. 아버지 마무드 맘단이라는 분이 네.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여서 정치학도 인류학자여서 콜롬비아대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 석자 교수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명한 학자시고 네. 어머니가 네. 미라 나이르라고 한 분인데 이분이 대중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영화광들은 미라 나이르 들어본 이름인데 이렇게 하실 텐데 이 살람 bombe이, 미시시피 마살라, 몬순 웨딩 이런 영화광들이라면 알 법한 영화들을 만든 감독이고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골든글로브상을 후보로도 오르기도 하고 아카데미상 후보에도 오르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미라나이. 그래서 네. 이 조란 맘다니가 저 금수저 좌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부모님은 워낙 유명한 분들이시라. 예, 이 네. 맘다니는 대학 시절부터 아주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진보 성향의 어떤 정치 그룹도 만들고 본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친 팔레스타인 성향이 좀 있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 사람의 종교가 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예,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네네. 그런 점 때문에 좀 껄끄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뭐 현재 이번 선거를 이제 운동을 하면서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을 꼽았는데 네. 그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가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부인도 유명한 예술가라고 해요. 그렇군요. 맘다니가 최근에 이 민주당 주류 인사들의 지지까지도 얻어냈다면서요? 예, 사실은 워낙 그 공약이 파격적으로 좌 성향에 좀 보이고 있고 종교도 이슬람교이고 친 팔레스타인 성향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매우 이제 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껄끄러운 반응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주류의 지지를 지금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엊그제였죠.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후보가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네. 캐시 호컨 뉴욕 주지사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정말 그 주류의 그러네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하원의 원내대표가 네. 하킴 제프리스라고 하는 의원이거든요. 네. 연방 하원의 원내대표는 굉장히 그 주류 중에 주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역시 이제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호컬 주지사가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냈는데 우리에게는 트럼프에게 맞서 싸울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맘다니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차기 또는 차차기에 유력한 정치인 민주당의 정치 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맘다니 공약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근데 공약이 참 파격적입니다. 네.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뉴욕의 물가가 너무 비싸고 비싸죠. 네. 모든 것들이 다 올라 있습니다. 그렇죠. 뉴욕에 여행 가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얘기는 음식을 사 먹기가 너무 비싸더라. 팁까지 내다 보니까 정말 큰 그렇죠. 부담이고 네. 거기 사시는 팁도 분 비싸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비싸게 예. 줘야죠. 그것도 더 지정되어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호텔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은 정말 고통이 크다고 하는데 이런 서민들의 굉장히 어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인기의 핵심은 많은 젊은 층들이 네.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 맘다니가 진짜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와 소통하는 어떤 인식 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큰 인기인 것 같아요. 근데 공약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로서는 좀 갸우뚱할 수 있는데 네. 시내 버스 요금을 전면 무효화하겠다.
또 뉴욕에는 이른바 임대료 안정 아파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은 지 오래되고 네. 6인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하는데 이게 전체 뉴욕 시내 임대 아파트들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여기 임대료 동결하겠다. 또 무상 보유, 최저임금 인상, 또 시립 식료품전을 신설하겠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20만 가구를 새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예. 지금 법인 세율을 11.5%로 인상하고 또 연소득 100만 달러 초과 시민들에게 세금을 추가 인상하겠다 이렇게 한 거니까 네. 서민층들은 좋아하겠네요. 서민층은 좋아하고 예. 있는데 만약에 뉴욕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거기에 그럼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껄끄럽기도 하고 포퓰리즘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네. 이유죠.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사실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핵심 정책의 상당 부분은 사실 시장이 결정할 수 없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임대료 동결하고 또 추가 아파트를 또 공급하려면은 차입금이 70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뉴욕시의 채무 한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연방 정부도 채무 한도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뉴욕시 정부의 채무 한도가 한도보다 300억 달러를 요 사업 하나만으로도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주정부의 승인이 그래서 필요한데 뭐 시에서 주정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시에서 마음대로 게 하긴 좀 어려울 것 아닌 같아요. 거죠. 네. 무상버스 계획 이것도 지금 요금이 평균 2.9달러라고 하는데 네. 하루에 110만 명이 이용을 한다고 엄청 하거든요. 많이 이용을 근데 하죠. 노선 네. 전체를 무서워하려면은 연간 7억 달러가 또 든다고 합니다. 네. 이걸 그러면 뉴욕시가 어디가 부담해야 되느냐라고 그렇죠. 할 때 뭐 뉴욕 주정부가 할 건지 뭐 어디가 할 건지 이런 거를 또 협상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다라고 보이고 최저임금 인상은 뭐 당연히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이거 역시 뭐 뉴욕의 경제 구조 어떤 특히 금융계 이런 데의 종사자들에게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서 찬반 논란이 당연히 뜨겁죠. 그래서 이제 맘다니가 당선되면 인기는 높긴 하지만 당선되면 다른 주로 이사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 28%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조사 결과가 엊그저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싫어한다면서요. 극혐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예. 고향인 뉴욕인데 어쨌든 뭐 지난달 말부터 계속 이렇게 맘다니에 대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면서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 이게 맘다니 약간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이기는 하지만 어떤 실현 가능성의 공약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보는 중간층의 유권자들의 이제 마음을 좀 타겟으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많은 발언들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트럼프가 내놓고 있죠. 네. 그런데 일단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고 계속 연이어서 아이고, 이제 부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맘다니가 당선되면은 이 뉴욕시에 주는 이런 돈, 연방 정부가 주게 되어 있는 돈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나는 줄 수 얘기하기도 없다. 했고, 줄 수 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말로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트럼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성향의 그 시를 타겟으로 한 여러 가지 행보들을 했잖아요. 뭐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이런데, 포틀랜드. 네. 그래서 뭐 당연히 그런 압박이 만약 맘다니가 당선되면 현실화될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맘다니가 지난 9월 29일에 CNN과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동산주의자는 아니고 자기의 성향은 민주 사회주의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 맘다니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이제 개표 결과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어쨌든 조란 맘다니가 시장에 당선이 될 확률이 조금 높기 때문에 네. 전체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꽤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뉴욕시는 물론이고 뉴욕시 뉴욕주 이런 뿐만 네. 아니라
이제 연방 뭐 미국 전체적인 음. 정치 구도나 이런 데서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민주당 민주당에서 내에서의 그렇죠. 변화가 좀 예상됩니다. 일단 유권자들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선택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트럼프를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를 여러 분석하다 보면은 민주당의 지금 주류 이제 오랫동안 민주당을 이끌었던 주류 정치인들이 어떤 변화를 요구 그 유권자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네.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다 보니 네.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이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맘다니아 등장 또는 시장으로 당선돼서 성공을 할 경우에 네. 미국 진보 진영에 좀 상당한 이 이제 세대 교체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맘다니가 좀 더 주류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지금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공약을 앞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그렇습니다. 또 많은 갈등들을 어떻게 타협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구현하는 걸로 이제 움직임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의 표심을 어떻게 반영할지 이렇게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청년 세대,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렇죠. 전체 미국의 Z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만들을 이제 이번 맘다니의 인기 돌풍에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 사람의 어떤 이런 행보를 통해서 미국 정치 쪽에서 어떤 Z세대를 요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네. 이 청년 세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정치 어떤 인물들이 더 많이 나오고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진짜 세대 교체가 네. 필요하다는 걸 지난번에 아마 예, 맞습니다. 느꼈을 거거든요. 예. 그런 대체제로서의 조란 맘다니. 근데 그 공약들이 네. 조금 예. 이 당선이 힘들긴 될 하네요. 경우에 네. 지금 현재 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 이제 공약을 뭐 실현할 주말 수 취임 있어요. 첫날부터 어떻게 이거를 현실화시킬지는 정말 주목이 되고 저도 궁금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뉴욕주 시장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신의 정치인 조란 맘다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